네, 제 화면이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채팅창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피드백을 하려고 하니까요. 댓글창에다가 화면 잘 보입니다. 강의 자료 잘 보입니다. 댓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마음 놓고 강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철 교수라고 하고요. 국내 최초의 이제 구글 이노베이터면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의 리더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치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나누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저의 강의 메시지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저도 사실 되게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고 저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도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 오늘 그리고 어제 열심히 채팅을 남기시는데 유달리 좀 다들 따뜻한 메시지를 많이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만 모이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댓글창에 현재 계신 지역이랑 그 초중고 내지는 과목 그런 것 좀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라이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릴라쌤께서 반갑다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민정 선생님, 저랑 사실 아주 오랜 또 인연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시죠. 네, 릴라쌤 군산 초등 영어라고 올려주셨고요. 경기 고등 국어 선생님, 네, 강원도에서 네, 초등학교 과학, 네, 과학이랑 팩트체크,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그 내용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체계적 종설이라고 하는 논문 방법을 이제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지에 대한 내용. 서울 이제 고등학교 국어, 대전의 초중고 학생들, 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같이 교육을 하고 계신가 봐요. 주로 국어쌤, 네, 주로 이제 국어를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주로 국어쌤께서는 경기 고등 국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과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과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목이 내 전문 분야인데 이 과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은 결국 평생 계속 새로운 걸 배워서 나눠야 되는 지식 노동자이고 결과적으로는 저와 그리고 여기 영상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learn to learn. 배우는 것을 배우는 기술이라는 거죠. 오늘까지는 제가 국어를 가르쳤습니다만 당장 내일부터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쳐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빨리 배워서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걸 배우는 요령이 있어야겠죠.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은 이 선생님께서는 무려 70년의 생애 동안 3, 4년의 주기로 계속 새로운 테마를 바꿔가면서 배우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본 그림, 중세 역사, 경제, 법학 3, 4년 주기로 계속 공부를 하고 3, 4년이 끝날 즈음에는 한 권의 책을 쓸 정도로 지식을 축적하신다. 이것이 바로 지식 노동자의 본보기이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남기고 공부를 했으면 책을 써라. 좀 힘든 삶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저희가 살아야 될 그리고 특히 저희 어린 아이들이 살아야 될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이 구글이라고 하는 도구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많은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로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좀 바꾸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가짜 뉴스에 우리는 귀가 쫑긋하는 걸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돼. 그러고 넘길 수도 있는데 유달리 가짜 뉴스에는 귀가 쫑긋하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가짜 뉴스가 네이버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 완전 특급 정보인데
야,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올라올 정도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보는 정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네이버에 안 올라오고 카톡으로 받았다? 이거 완전 고급 정보 내지는 찌라시가 되는 거죠. 아마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해요. 야, 누구누구가 어제 뭐 했대? 오, 그거 나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다 뜨끔하는 검색해서 거죠. 찾은 네, 내용은 모두가 갑자기 뜨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거 봤으니까. 40대 이상의 선생님들한테 어디에서 주로 정보를 검색하세요? 여쭤봤더니 1위가 네이버입니다. 요즘 어린이들한테는 어디서 검색해요? 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남학생들은 뭘 검색할까요? 네, 게임 잘하는 법. 여학생들은 뭘 검색할까요? 네, 화장 잘하는 법. 여학생들, 남학생들 할 거 없이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른에게 물어보기 전에 유튜브에다가 how to 영상을 검색을 합니다. 이제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보는 시대는 지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3, 40대 이상의 거의 모든 전 국민들은 하나의 컵에다가 수천만 개의 빨대를 꽂고 쪽쪽 빠는 것처럼 하나의 동일한 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통제하기도 쉽고 컨트롤하기도 쉬운 그런 국민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이 좀 드는 거죠. 만에 하나 그 지식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흔히 보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밤에 이제 갑자기 카톡이 와요. 되게 이제 자신의 책임감을 덜기 위해서 받은 글이라고 해서 오죠. 일단 내 건 아니야, 내가 쓴 거 아니야라고 해서 받은 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웹 발신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엠바고 들어가죠. 왜 유달리 엠바고는 엄마 맘카페에 먼저 들어가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엠바고라고 해가지고 보도 시간 전에 이제 카톡 메시지로 멋진 인터넷 주소와 함께 옵니다. 이제 가짜 뉴스만 전문으로 다루는 페이크 뉴스가 출간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와요. 그리고 카톡이 하나 더 오죠. 되도록 공유 자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 어때요? 우와, 이거 완전 꿀팁이구나.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나만 받았구나. 내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 빨리 나눠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막 문자를 날리고 나는 이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겠죠. 그 다음 날이 돼 있으면 이미 전 국민 수천 만 명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전파 패턴이죠. 우리 마크 트웨인 선생님은 카톡을 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를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명언을 남기시죠. 진실이 이제 막 신발 심으려고 하는 차에 이미 거짓말은 지구의 절반을 돌았다. 네, 카톡이란 게 그렇죠. 진실은 알려지기도 전에, 이미 진실은 시작하기도 전에 가짜뉴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빠른 게 바로 가짜뉴스인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왕자 윌리엄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누군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선물하고 있네요. 이거 영국 황실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걱정이 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진만 보면 윌리엄스 왕자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각도를 좀 바꿔볼게요. 중지를 날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뭔가 카운트를 한 거죠. 나 오늘 아침에 커피 3잔 먹었어. 아니면 뭐 뭔가 오늘 약속 3개나 있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옆쪽 각도에서 보면은 중지를 날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의 각도에서만 하나의 소스로만 접근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중에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명칭의 데이터들이 있죠.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갖고 어떤 패턴을 갖고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되게 저희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요게 정상 패턴인데 요거는 튀어나와 있어. 이거는 가짜일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버려야겠어. 라고
파악 내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 아웃라이어가 사실은 새로운 트렌드랑 새로운 진실의 첫 시작일 수도 있죠. 이걸 어떤 식으로 감별할 것인가? 이게 흔히 말하는 팩트 체크의 첫 걸음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고르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신호인가, 사인인가, 아니면 노이즈인가, 요거를 저희가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전 세계 100명의 가장 창조적인 인물로 꼽힌 네이트 실버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통계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50개 주, 오바마 재선 때 50개 주의 승패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신호, 이게 의미를 갖고 있는 신호인지 아니면 이것은 잡음인지를 골라내는 팩트 체크의 사실은 전문가인 거죠. 이 사람 책에 두 가지 멋진 비유가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명심을 하면 좋겠어요. 고슴도치와 여우의 비유입니다. 자,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고슴도치. 뾰족뾰족, 이쪽 앞만 보고 막 가고 있는, 느리지만 앞만 보고 가는 고슴도치. 아니면 막 사방을 둘러보는 그런 여우. 네이트 실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슴도치는 한 가지 일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큰 이념에 집중을 하면서 정보를 막 습득해서 자기 편견을 점점 강화해서 결국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호로 볼지 소음만 볼지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고 이건 소음이야 소음이야, 이거는 가짜야 가짜야, 내지는 이거는 진짜야 진짜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갖는다는 거죠. 반면에 여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두루 알고 작은 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무언가 나왔을 때 이게 새로운 패턴의 첫 시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우의 법칙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어쨌건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여우와 같은 삶을 살자는 겁니다. 고슴도치처럼 한 가지 일에 깊은 전문성 가지는 거 옛날에는 중요했었어요. 전문가가 드물었던 시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습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깊이 파는 것보다는 여우처럼 두루두루 많은 것을 알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요 강의 보시는 분들, 스트림야드라고 여기 위에 로고가 붙어 있죠? 저게 뭔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을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무료 도구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시키는 지금과 같은 패턴이죠. 저 혼자 강의할 수도 있고요. 토론식 강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료 도구예요.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 불러놓고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카메라 띄워놓고 같이 토론하는 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할 수 있죠. 대구에 있는 신민철 선생님이랑 저랑 그걸 했었어요. 대구의 신민철 선생님의 학교의 공개 수업을 전 세계에 한번 생중계를 해보자. 그래서 카메라 5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들 수업을 찍고요. 이거를 유튜브로 송출한 겁니다. 바로 스트림야드를 이용을 했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직장에 있어서 자녀의 공개 수업을 보지 못한 부모님들조차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아이들의 수업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저 따위로 앉아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올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아요. 김지영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료 회원 가입하면 로고도 안 나오고요. 월별로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 제한도 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료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팩트 체크, 과연 어떠한 도구로 할 것인가, 어떻게 제가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그 내용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것 하나 최고의 도구는 없습니다. 베스트 도구는 없고요. 어떤 도구일지라도 누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부족해요.
뭐 별로입니다. 무료 도구라서 제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가 막히게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자,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때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RSS입니다. Really Simple Syndication. 정말 쉬운 syndication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뭐 신문 들어가시고 블로그 들어가시고 뭐 어느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다 직접 하시려면 힘드시죠. R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대표적인 앱이 크롬 브라우저 상에다가 깔 수 있는 RSS 피드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무료예요. 요거를 설치하시고 내가 퍼오고 싶은 언론사의 신문, 누구누구 개똥이의 블로그, 영희의 블로그, 뭐 삼성의 홈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주소를 RSS에다 입력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퍼다 줍니다. 제가 쓰고 있는 피들리라고 하는 앱도 사실 사용한 지 거의 한 10년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 보시면은 뭐 저는 IT를 좋아하기 때문에 IT 기사들도 있고요. 뭐 누구누구의 블로그도 있고요. 언론 뭐 조사도 있고 서울시 블로그도 있고 뭐 사진 찍으시는 분의 블로그 있고 제가 이거 매일 아침 다 들어가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리스트로 쫙 오는 거예요. 간단한 요약문이랑 보고 이거 중요한데 해서 보면 넘어가죠. 그쪽 사이트로. 가서 보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아침에 출근길에 한 30분 정도만 피들리로 쭉 훑으셔도 어마어마한 신호와 노이즈가 감별이 됩니다. 재밌게도 제가 구독하는 영문 사이트들이 있어요. 보시면 내용도 물론 깁니다만 제목만 보셔도 되는데 그게 그 다음날 한국 언론사에 등장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영문으로 나온 기사들이 하루 정도 거쳐서 번역이 된 다음에 한글로 나오는데 저희는 이미 어제부터 봤기 때문에 이거 이 기자가 조금 잘못 왜곡했는데 이거 그냥 대충 번역해오다가 틀렸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이게 아웃라이어인지 아니면 신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수많은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이게 신호인지 소음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도구들 사용하기 조금 어렵다. 난 이런 새로운 도구 어려워해 하시는 분들은 구글은 쓰시죠? 네, 구글 쓰시는 거예요. 구글 지메일 계정 하나 만드시고요. 구글.com 들어가셔서 alert, 한국말로는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 정말로 좋습니다. 구글 alert S가 들어갑니다. alert에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자기 이름 검색이 돼요. 웹 세상의 나에 대한 기사 혹시 있나? 그걸 검색해 주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박정철 교수 정보 받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보고요. 거기에다가 저의 관심 분야를 입력을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저희 테마는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입력해 보니까 일단 쫙 나와요. 뉴스, 블로그, 회사 홈페이지 등등에서 가짜뉴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쫙 걸러줍니다. 이 중에서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 이하로 할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을지, 출처를 블로그로 제한할지, 뉴스로 제한할지, 언어를 한국어, 영어, 다른 언어도 다 받을지, 뭐 우수한 검색 결과만 볼지, 뭐든지 필터링을 다 한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받는 알림이 3개가 된 거예요.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해놓고 주무세요. 네, 푹 주무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이 와 있어요. 구글 얼러츠에서 3가지로 왔죠.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한번 눌러봤어요. 했더니만 어제 동아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나왔대요. 이거 부산일보 안 들어가셨으면 모르셨겠지만 구글이 검색을 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업무 협약 연구소가 만들어졌네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재밌어 보여요. 이런 것들 검색 굳이 안 하셔도 이제는 이메일 하면서 차곡차곡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압도적인 컨텐츠, 지식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주로 국어 선생님께서 줌이랑 스트림야드 차이점 말씀하셨는데 줌은 화상회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송출보다는 화상 회의가 목적이고요. 스트림야드는 스트리밍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댓글들을 위로 쏘아준다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에 좀 더 최적화가 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발견하고 답변 드릴 거예요. 네, 구글 얼러츠 주민정 선생님 우와 해주셨고요. 김현숙 선생님 구글 얼러츠 지금 바로 세팅하세요. 관심 있는 내용들 뭐 부동산 주식 관심 분야 다 넣으세요. 심지어는 뭐 다이어트 정보들 어떤 키워드든지 간에 다 찾아서 매일매일 보내줍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자, 두 번째 도구입니다.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쓰는 도구예요. 체계적 종설. 네. 저는 이제 의료인으로서 뭐 의과, 치과에서 가장 많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학교에 있다 보니까 논문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는 단순한 연구를 합니다. 뭐 이 환자한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심는 힘이 몇 프로 증가했는가. 요거를 이제 보는 단편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지식의 에비던스 레벨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되게 낮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에비던스 레벨 피라미드에서 가장 낮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낮은 레벨이 엑스퍼트 어피니언입니다. 전문가 의견이에요. 전문가가 쓰면은 되게 에비던스가 높아야 되잖아요. 학술적으로는 가장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네가 전문가긴 한데 근거가 없잖아. 네 생각이잖아.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높은 걸로 인정해 주는 게 무작위 비교 대조군 연구입니다. 이 환자한테는 약을 먹이고 이 환자한테는 약을 안 먹이고 지켜보고 나서 비교하는 거죠. 그것보다 가장 높은 데 있는 가장 궁극의 에비던스 레벨을 체계적 종설이라고 해요. 시스테마틱한 리뷰라고 합니다. 체계적 종설은 결과적으로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스피린을 먹으면 정말로 열이 내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가지고 검색을 웹에서 시작할 때 아스피린으로 검색을 해요. 상품명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세틸살리세이트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열을 히트라고 할 수도 있고 피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염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죠. 그 모든 가능성들을 and, or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검색어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에도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팩트 체크 해볼까 하면 애들 정말 질문 수준만 봐도 답이 도통 안 나오는 것들 많이 나와요. 하지만 질문만 잘 던져도 훨씬 더 확률상으로 높은 좋은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방법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대략 수천, 수만 편의 논문들이 나오게 돼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하냐 하면 핸드 서치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이거는 동물 연구니까 사람이랑 관계없네. 제끼고. 자, 이건 보니까 연구는 연구인데 실제 논문에 퍼블리시한 게 아니라 어디 학회 포스터로 대충 낸 거네. 이거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퀄리티를 다 추려냅니다. 논문 중에 그레이 리터처라고 해서 회색 논문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학술지에 실린 게 아니라 약간은 상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잡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냈다거나 아니면은 석박사 논문으로 냈는데 이게 이제 웹에 올라가 있는 것도 검색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직접 보고 감별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좀 추려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퀄리티의 어세스먼트로 들어갑니다. 우선 이 논문이 피어 리뷰지에 실렸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피어 리뷰는 뭐냐 하면 동료 검증입니다. 저희가 논문을 내면 출판사에서 논문 내세요라고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 4명 내지는 5명한테 논문을 줘요. 그럼 그 리뷰어가 이거 내가 전문가니까 하면서 막 난도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리젝트. 내지는 요거는 좀 메이저로 많이 리비전 하면은 한번 받아줄만 해. 메이저 리비전. 이거는 좀만 고치면 되겠어요. 마이너 리비전. 내지는 이거 정말 좋은 논문입니다.
바로 accept. 지금 뭐 네이처랑 사이언스에 나가는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논문들 중에 바로 accept 되는 것들은 피어 리뷰 보고 바로 accept, 내지는 심지어 편집장이 보고 이건 정말 좋은 논문이다, 잘 썼다라고 하면 바로 accept를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논문지가 학회지인지, 학회를 대표하고 있는 전문 논문 저널지인지, 그 다음에 이 연구가 무작위 대조로 되고 있는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셀렉션은 잘했는지, 퍼포먼스는 잘했는지, 어트리션, 디텍션 잘했는지를 감별을 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했던 논문인데요. 3,800편의 논문을 검색을 하고요. 그 중에서 중복 1,000편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스크린해요. 제목만 보고 쫙 봐요. 제 연구랑 관계없는 거 버리고 났더니 300편이 남았어요. 그럼 그 300편을 다 다운을 받아요. 그 다음에 2단계 스크린, 초록만 봅니다. 초록 보면서 좀 버려요. 그러고 90편이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풀 텍스트를 읽어요. 90편을 다 읽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버릴 거는 버려요. 이거는 좀 논문이 이상해. 이거는 우리랑 안 맞아. 그래서 38편 정도의 논문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논문의 데이터 중에 제가 저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주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9편을 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 얼버무려서 이러한 그래프까지 나가는 거예요. 체계적 종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한 분야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테마든지 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검증하는 눈이 길러져요. 한 분야에서 경험했던 사고가 이 뇌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죠. 뉴런끼리. 뭐 실제로 뉴런에 있는 브랜치들이 뻗어나가면서 점점 더 확고한 롱텀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분야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가 들어왔을 때 그 분야에 했던 경험들이 금방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분야의 일은 쉽게 하게 되죠. 그거를 뇌의 트랜스퍼,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한 검증을 한번 깊이 해보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해요. 아까 우리 부산의 최현재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체커톤 말씀하셨는데요. 단 한 번일지라도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정말 끝을 볼 정도로 깊이 파는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테마가 와도 훨씬 더 쉽게 치명적인 오류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빨리 경험하고 찾아내는 요령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런투런에 대한 되게 좋은 수업이 코세라에 올라와 있어요. 무료 강의고요. 한글로 자막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세라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 바브라 오클리 교수님과 테렌스 세즈노스키, 이분은 뇌신경 AI의 정말 전 세계 최고 대가시거든요. 이분들이 가르치는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강의거든요. 요 내용 한번 좀 보시면은 상당히 어떤 식으로 뇌가 트랜스퍼하고 어떻게 한 분야의 학습이 다른 분야의 학습이 도움이 되는지를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코세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무료 강좌입니다만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내용을 지불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학교의 로고가 찍혀 있는 서티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거를 제가 걸어놓고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 이게 또 실제로는 이력서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세라를 통해 가지고 많이 또 수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 좀 더 나의 전문 분야를 확장시키고 깊이를 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코세라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내지는 주제가 될 구글의 도구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는 뇌의 뭐 10%밖에 못 쓴다. 뭐 아인슈타인도 뇌의 10%밖에 못 쓰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글이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구글이 갖고 있는 기능, 구글이 정보를 모아놓은 거에 10%가 뭡니까? 1%도 저희는 다 둘러보지 못하고 저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범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구글을 내 머리에 꽂아버리면 어떨까? 그게 이제 앤디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 교수님이 말씀했던 익스텐디드 마인드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도구라든지 웹 정보를 외부에 있는 개체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뇌를 왜 꼭 두개골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두개골을 없애버리고 뇌를 확장시키자. 그게 바로 익스텐디드 마인드입니다. 뭐 이거를 실제로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뭐 테슬라도 만들고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은 스페이스X도 만들고 뭐 미국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에를 하이퍼루프도 만드는 천재 과학자 이 앨런 머스크가 뉴럴 링크라는 걸 하고 있죠. 뇌에다가 실제로 칩을 꽂아가지고 익스텐디드 마인드를 구현을 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능하대요. 자, 구글이 제 생각에는 정말로 좋은 익스텐디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국내에 좋은 검색 엔진 많습니다만 그 양으로는 퀄리티로는 설명 비교가 불가능.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건 이 구글의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한번 좀 볼게요. 자, 구글 들어가서 혹시 지금 데스크탑 같이 쓰시는 분들은 실습을 좀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oogle.com 내지는 google.co.kr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google.com에 들어가셔서 한번 저는 페이크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면 먼저 웹 정보가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페이크 뉴스라는 제목으로 검색되는 이미지들이 쭉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스크롤 하다가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화면 구성이 양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 클릭한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 웹 링크, 이미지 사이즈, 자세한 정보들이 제시가 되죠. 자, 이 그림이 어디에서 나온 거고 어떠한 그림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데 다운받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출처가 궁금하다. 도대체 원본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를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글은 글자만 입력이 되잖아요. 네, 글자만 검색이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놀랍게도 이미지를 드래그 해가지고 검색창에다가 떨어뜨리시면은 이미지 검색도 돼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그림을 드래그해서 찾은 내용은 네, 검색 화면에다가 드랍해도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그냥 끌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드랍하셔도 검색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1280에 640의 그림으로 요거는 사이콜로지 오브 페이크 뉴스라는 거에서 아마도 처음 나온 것 같다라고 쭉 검색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내가 어디서 포오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구나. 아래 보니까 이미지가 유사한 것들이 검색돼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 눈만 잘려 있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마도 있는 그림이네요. 원본 그림은 사실은 저기가 아니라 저 아래 그림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떠해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습니다. 하는 것들 그림 긁어서 떨어뜨리시거나 하시면은 그 유사한 그림을 찾아가지고 최초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검증 가능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미지의 소스 검색하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을 검색하다 보면 이 그림 너무 중요한데 나는 분명히 까먹을 거야 하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으시죠.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림을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관하시면 조금 더 좋은데요. 뭐 우클릭해서 다운받으시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손쉽게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고 저장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두 번째 크롬 익스텐션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름은 Save to Google Drive라고 하는 구글 드라이브 팀이 실제로 만든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 오른쪽 위에 작은 버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웹에서
검색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이 그림 되게 좋은데? 라고 우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전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오른쪽 아래에 구글 드라이브의 저장이라고 하는 링크가 새로 생깁니다. 링크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이 그림 내가 좀 보관해야겠어 라고 할 때는 다운받으시고 데스크탑에서 다시 구글 드라이브 올리는 번거로움 없이 그냥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도 가능하세요. 자, 굳이 저장하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컬렉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좋은 부동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굳이 막 그 집 정보를 다운받을 필요 없이 내가 본 집들 좀 찜만 체크만 해놓고 싶다 내지는 뭐 북마크하고 싶다 그럴 경우 있죠. 하지만 그림은 어떻게 북마크를 해요? 그림을 북마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검색 화면에서 오른쪽에 아래에 보시면은 작은 북마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을 북마크하는 기능이에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시면은 색깔이 바뀌고요. 이 클릭해 놓은 그림들은 어디서 찾느냐? 이 위에 보시면은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요 컬렉션즈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나요? 오른쪽에 3점 버튼 누르시면은 컬렉션즈라는 게 나와요. 클릭해 놓고 내가 페이크 뉴스만 한번 그림 쫙 보고 나중에 발표 자료를 써야지. 그리고 클릭 해가지고 컬렉션을 모아요. 그 다음에 컬렉션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클릭해 놓은 그림들이 그 원본 링크와 함께 하나의 거대 컬렉션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주소는 google.com/collection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검색했던 favorite 이미지도 있고요. 구글 맵스에서 내가 찍어 놓은 맛집들 전부 다 컬렉션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구글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 위주로 되게 예쁘게 잘 모여가 있고요. 요거를 또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야 페이크 뉴스 그림 좀 검색 좀 해볼까 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검색해 보시고 컬렉션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쉐어해 주시면은 친구들에게 페이크 뉴스 관련된 그 이미지들이 아주 손쉽게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도구는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 컬렉션에 꽂혔어 하시면 컬렉션 하나만 기가 막히게 쓰셔도 최고입니다. 나는 이 RSS 특히 구글 알림이 너무 좋아. 거기에 꽂히시면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쓰시면 돼요. 어느 하나 최고의 도구는 없습니다. 오로지 어떤 도구든지 간에 누가 그걸 잘 쓰느냐, 어떻게 이걸 잘 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컬렉션이건 알림이건 한건 기가 막히게 한번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이미지 검색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이미지 검색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옴니박스라는 게 있어요. 옴니박스. 이게 뭘까요? 옴니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여러 가지 합해져 있는 다양한 옴니버스 뭐 그런 뜻이죠. 박스는 박스고요. 저희 네이버 검색할 때 항상 저희가 녹색 창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글 검색창 안에 있는 검색창 내지는 브라우저 위에 있는 검색창을 구글에서는 옴니박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검색 키워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기능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단위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환율 찾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뭐 외환은행 들어가시나요? 시차 어떻게 하세요? 뭐 전 세계 시계 뭐 다 들어가시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 검색 옴니박스에다가 그거를 입력하면 바로 그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되게 많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학생들이랑 시험 봐야 돼요. 근데 학생들 그 전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다가 타이머 띄워놓으면 이 교실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그쵸? 그거 이제 뭐 네이버 들어가서 치고 하셔도 되지만 타이머나 스톱워치가 옴니박스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한글, 영어, 타이머 치시거나 스톱워치 치시면 이렇게 창이 바로 나와요. 어머나 이거 원래 검색 화면 아니에요? 맞아요. 검색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타이머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이머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타이머를 검색해서 타이머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 두 단계를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입력합니다. 5분. 자, 입력해 보세요. 혹시 지금 같이 해보시는 분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이머 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너무 글씨가 작아요 뭐 그런 친구도 있으시죠? 오른쪽 아래에 격자 무늬 모양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어머나 4분 48초밖에 안 남았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계산기 그냥 구글 검색창에다 입력하시면은 뭐 계산기가 있는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기가 바로 빵 나와요. 공학용 계산기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클릭 내지는 숫자 입력하시면은 바로 나와요. 만일에 지금 별리 선생님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영어로 치시거나 하시면은 훨씬 잘 나오고, 만일에 한국으로 지역이 잡혀서 그러신 경우에는 구글 전체 검색하면 하단에 사우스 코리아를 뭐 가까운 나라, 재팬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꾸시면은 또 잘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막혀 있는 기능일 수 있어요. 자, 타이머는 안 되신다는 분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계산기 한번 해보실까요? 계산기. 계산기는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공학용 계산기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클릭해서 789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로 789 쓰셔도 되고요. 숫자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해가지고 지우셔도 되고요. 네, 김지영 선생님, 장성 선생님은 잘 되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브라우저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완벽한 도구는 없어요. 네, 완벽하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스마트폰에서 되더라 그러면 스마트폰에 쓰시면 되는 거죠. 네, 무언가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환율, 단위, 영어 사전이에요. 이거 옮겨가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쵸? 옴니박스 안에다가 바로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1000 US 달러라고 이미 치려고 하는 순간 구글이 너 혹시 이거 환율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검색 제안을 해주죠. 너무 신기해요. 1000 US 달러 to 코리안 클릭하면은 이게 그날의 환율에 맞게 돈으로 환산이 되고요. 단위 1000m to 이거 이제 영어로 하시는 게 더 잘 됩니다. 1000m to 마일 치면 바로 이게 몇 마일인지, 킬로그램 to 파운드 뭐 그런 식으로, 뭐 cc to 제곱 세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바로 단위 환산이 되고요. 영어 단어 어려운 거 있으시면 영어 단어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영어 단어에 바로 직관적인 설명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부터는 영어 발음이 어렵잖아요. 발음하는 법까지, 입술 모양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Remind Me 기능도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구글 검색하고 자료 찾다가 뭐 이거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할 때 Remind Me 치고 여기다가 아버지에게 전화 걸릴 것, 뭐 내지는 뭐 우유 사올 것 이렇게 입력을 해요. 한글로 해도 됩니다. 하신 다음에 오늘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나중에 내일 아침에 아버지에게 전화하라는 알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요. 이게 데스크탑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구글 스피커나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입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요. 음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야, 구글아! 라고 하면서 부르는 거죠. 나 내일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알려줘 라고 하면 네, 내일 아침에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알림이 들어가고요. 저의 캘린더에 그게 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옴니박스, 저 검색창을 옴니박스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거를 이제 특정한 크롬 확장 앱이라고 보신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냥 검색 엔진에 들어가 있는 거를 크롬 브라우저 상에 있는 요거를 옴니박스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검색이랑은 좀 관계 없습니다만 저랑 저희 아내랑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shoppinglist.google.co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구글 스피커 쓰시거나 구글 어시스턴트 쓰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을 이제 부른 다음에 쇼핑 리스트에 우유 사라고 해줘 라고 하면 그게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걸 어디서 확인하시느냐? shoppinglist.google.com에 들어가시면은 저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케첩, 계란, 우유 나오죠.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사람 추가가 돼요. 사람 추가.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마트에 가서 뭘 살 때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제가 구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구글아, 쇼핑 리스트에다가 빈대떡 좀 추가해줘. 그러면은 요게 저희 아내에게 쇼핑 목록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마트에서 그걸 탁 열어보면 야, 이 인간이 빈대떡이 먹고 싶구나. 이런 걸 이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입력도 가능하시고요. 링크를 만들어서 아니면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가지고 목소리로 입력도 가능하세요.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것들 까먹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편하겠죠. 옴니박스의 또 하나의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플립 어 코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코인을 뒤집는 건데요. 요게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동전 앞뒤로 뒤집어야 되는 순간들이 종종 살다 보면 생기거든요. 스마트폰도 가능해요. 스마트폰에서도 야, 너 동전 있어? 왜? 우리 앞뒤로 순서 정하자. 나 동전 없는데? 그러면은 구글 검색창에다가 플립 어 코인을 하면은 이게 동전을 뒤집어 줍니다. 재밌죠? 그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더 많은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게임과 도구들이 있는데 도구 중에는 뭐가 있냐면 주사위도 있고요. 메트로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건 웃긴 건데 우리 어린 친구들 그 피젯? 피젯이라고 막 돌리는 거 있죠. 막 집중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그거까지 있어요. 스마트폰 상에서 막 돌리면서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게임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옛날에 했던 게임들, 윈도우에 있었던 그 게임들 있죠. 솔리테르, 그 다음에 지뢰찾기, 팩맨,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구글 검색창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방법으로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 강의 중에서 요것만 하나 들으셔도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상생에서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는 도구예요. 다들 댓글창에다가 많은 열광, 환호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사하거나 내지는 뭔가 배치했을 때 수평계 필요할 때 있죠. 이 세탁기를 놨는데 세탁기가 기울어졌어요. 수평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 가서 사와야 되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놀랍게도 수평계가 들어있어요. 구글 검색창에서요. 스마트폰이 됩니다. 버블 레벨이라고 쳐보세요. 영어로.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시고 네. 버블 레벨이라고 영어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아래에는 물론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상단에 수평계가 나와요. 이렇게 눕혀놓고 하시면은 요 수평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세탁기가 기울어져 있는지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강현미 선생님 와우 벌써 하셨고요. 송샘 미디어 선생님 만능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만능이에요. 이거 이런 도구들 있는 거 몰랐죠.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잘만 활용하시면은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뭐 정말 1만 대군과도 척척 싸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현석 선생님 오 주셨고요. 강현정 선생님 와우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요것만 들으셔도 네, 유용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면 안 되겠죠? 네. 어쨌건 이러한 꿀팁들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요 수평계만 하셔도 아마 제 생각엔 오늘 뽕은 이런 표현 안 되죠. 네, 아마 충분한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뭐 수업 중에 자료 찾다 보면 PDF 찾아야 되는 경우도 진짜 많으시죠. 뭐 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오늘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하는 요령이 있는데요. 검색할 때 따옴표 치시는 방법,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런 물결 무늬, 그 다음에 해시태그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공식들은 검색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요. 파일 타입 하나만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료 찾으셔야 되는데 계속 쓸데없는 막 블로그나 뭐 남의 글만 나오면 의미가 없죠. 우린 좀 더 학술적인 검색을 원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파일 타입 땡땡 PDF라고 한번 쳐보세요. 별리 선생님 이 스마트폰 삼각대 맞아요. 네, 촬영할 때 되게 좋아요. 그쵸? 네, 좋습니다.
어쨌건 자, 파일 타입 PDF로 한번 검색하시면은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PDF.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아, 이거 너무 좋은 논문인데 뭐야, 다운 안 되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하지만 파일 타입 땡땡 PDF로 하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글들이 검색이 돼요. 땡큐죠.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무언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가끔씩은 되게 좋은 책들 되게 많이 나와요. 공짜로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되게 좋은 내용인데 이거 내가 좀 긁어다가 쓰고 싶은데 PDF 중에 그런 PDF 있어요. 안 긁히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저자들이 막은 거죠. OCR이 안 되도록, 글씨가 읽히지 않도록 막아놓은, 아니면 이미지로 되어 있는 그런 PDF들이 있습니다. 요거 텍스트로 갖고 오는 꿀팁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뭐냐 하면 영어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아까 국어 선생님 계셨었고요. 네, 주로 국어쌤도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관동별곡에 나와 있는 강호 하고 강호의 뜻,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단어장들. 이런 거 이제 단어장 만들었는데 이미지예요. 아, 이거 되게 좋은 단어장을 누가 올려놨어요. 그 관동별곡에 있는 단어 총정리 뭐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아, 그림이에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나눠주기는 좀 치사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거 받아 적기도 어렵고. 요거 어떻게 손쉽게 글자로 추출하느냐. 이건 이미지예요. 지금 보시는 건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다운 받으셨죠? 요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쉬운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한 장짜리 이미지일 경우에는 구글 킵으로 들어가세요. keep.google.com. 구글의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에버노트 많이 써보셨죠? 뭐 그런 컨셉입니다. 중요한 정보들 막 그냥 올려놓는 제 머리에 익스텐디드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메모를 작성하시면서 이 상단에 글도 넣을 수 있지만 그림 그리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그림을 퉁 업로드를 합니다. 네. PDF로 통째로 올라가진 않을 거고요. 아마 이미지 파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지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보시면은 이미지가 윙윙윙윙 돌면서 업로드가 됐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그 메모를 들어가시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미지를 구글이 순식간에 프로세싱을 합니다. OCR로. 옵티컬하게 레커그니션 한 거예요. 글자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구글 킵에 있는 3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미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 메모에는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 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머나, 설마 저 텍스트를 받아 적은 거야? 맞아요. 클릭 해보시면은 아래 메모에다가 위에는 그림이 올라가 있지만 아래 꼭 외워야 한다. 100, 비교, 인터레스트, 흥미, 글자로 쭉 들어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림에 있는 글자를 인식을 해준 거죠. 요거를 위해서는 글자가 삐뚤어져 있다거나 폰트가 어떤 특정 폰트 미만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구글 킵보다는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가 더 강력해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은 PDF,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JPG, PNG, GIF, 페이지가 여러 개인 PDF, 그러니까 사실은 책과 같은 논문들이죠. 이런 건데 대신에 파일 크기가 2메가 이하여야 돼요. 조금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10픽셀 이상이어야 되고 글자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돌려가지고 올려주셔야 돼요. 어쨌건 구글이 잘 읽을 수 있는 형태대로 올려요.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에다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 대부분 구글 드라이브는 다들 쓰시나요? 네. 구글 클래스룸 뭐 이런 거 쓰시면은 다들 신속하게 쓰셔야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PDF를 올렸습니다. 좀 기다려요. 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저 파일에다가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해요. 그러면 작은 메모 명령 창이 열리거든요. 보시면은 쭉 창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자, 이건 메모해 두셔야 돼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연결 앱. 뭘로 연결하느냐? PDF는 그냥 더블 클릭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얘를 굳이 뭘로 여냐면 중요한 거예요. 구글 문서. 네, 구글 문서로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장소영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이미지 인식할 때 오류 있을 수 있어요. 인쇄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손으로 막 썼다거나 그러면은 오류가 있겠죠.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도구는 없어요.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 나가시면 되죠.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인쇄 형태의 거는 거의 100% 인식됩니다. 자, 구글 문서로 한번 강제적으로 PDF를 구글 문서로 열어볼게요. 원래대로 열면은 PDF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보고 긁으면 안 긁히죠. 근데 얘를 위에 보시면 구글 문서로 열기 보이시죠? 구글 문서로 열어볼게요. 그 순간 놀랍게도 구글 문서에서 텍스트로 열립니다. 기가 막히죠. 요거 쭉 긁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물론 뭐 줄 배열이나 뭐 그림이 깨지고 사라지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정말 텍스트만 쫙 빼내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죠. 구글 클래스룸의 모토입니다. Less taking, more teaching. 기술적인 어려움은 구글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남는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할까요? More teaching. 더 잘 가르치시면 된다. 저희는 이거 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막 다들 댓글이 너무 아마 황선희 선생님 같은 그동안 보면서 작성했는데 그렇죠. 되게 화면 띄워놓고 막 받아 적으신 분들 꽤 많으셨을 건데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PDF가 아닌 것도 PDF로 만들어서 그거를 쭉 추출하시는 방법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내용들 도움 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우리 김현숙 선생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책의 페이지 이미지를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놓으면 90% 이상, 그러니까 교과서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텍스트로 빼는 거죠. 학생들한테 좀 나누어야 될 정말 좋은 글이 있다. 이게 물론 저작권의 문제는 심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출처 정확하게 밝히고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표로 할 경우에는 그래도 저작권이 조금 봐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죠. 따라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도구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잘한 팁 말고 이제 좀 더 큰 거 볼게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구글 검색에서 거대한 트렌드인데 구글은 웹 검색 사이트죠. 웹을 검색하는 사이트인데 사실 책은 검색이 안 되거든요. 구글이 책을 검색할 수 있게 한번 다 스캔을 해볼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미시간 대학에 있는 대학 도서관 책을 다 검색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1000년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저런 기구 있죠. 이렇게 훅 넘기면 착착착 찍고 순식간에 OCR로 스캔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올린 겁니다. 미시간 대학 도서관 책 1000년 걸릴 거라고 했던 걸 불과 6년 만에 스캔이 끝났어요. 1000년 걸릴 거를 6년 만에 스캔이 다 끝났어요. 지금 현재 1억 4천만 권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목표로 스캔을 하고 있고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4천만 권 정도 끝났습니다. 아마 한 20, 30년 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책 스캔 다 끝날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 거죠. 이렇게 검색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누가 싫어할까요? 그쵸. 작가들, 출판사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머리를 썼어요. 이걸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검색 엔진의 형태로 제공을 한 겁니다. 바로 구글 북스의 엔그램 뷰어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 북스에 가시면은 저작권이 풀려있는 오래된 책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옛날 원고들은 다 스캔돼서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로 검색하는 거를 엔그램 뷰어라고 하는 걸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18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 동안에 구글이 검색한 책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얼마나 그 키워드가 자주 나오는지를 그래프로 그려줘요. 제가 한번 리터러시를 검색해 봤습니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은 1900년도 이전엔 아예 언급이 없었어요. 아예 그 어느 누구도 리터러시란 용어를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대부터 조금씩 쓰다가 80년대 보면서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어떨까요?
비교해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서야 1990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주 압도적으로 70년대부터 아마도 이제 뭐 TV, 라디오, 뉴스 이런 거가 나오면서 급부상을 한 것 같아요. 사랑과 돈 어떨 것 같으세요? 1800년대에는 사랑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10년도에 역전을 합니다. 뭐 대공황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쟁 때문인지 갑자기 돈이 피크를 쳤다가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사랑인가 봐요. 돈이 있어봤자 결국은 싸우고 하니까 1990년도에 다행히도 사랑이 역전을 합니다. 인간의 어떤 이 사고의 흐름, 관심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결혼이랑 이혼 어떨까요? 결혼은 꾸준해요. 이혼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1980년도에 이혼이 역전을 했네요. 인간의 어떤 흐름들, 관심사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고요. 지금 현재 트렌드 검색 재밌습니다. 구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구글이 그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되는지를 2004년도부터 수집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그래프로 뿌려줘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미국에서 풋볼과 사커의 검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풋볼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들고 뛰는 그 미식 축구를 의미를 하고요. 사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발로 차는 축구예요. 보니까 발로 차는 건 인기가 별로 없어요. 파란색 이 풋볼이 인기가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피크를 쳐요. 매년. 보니까 이게 9월이더란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매년 9월 사람들은 미국에서 풋볼을 검색을 할까요? 답변을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이러한 트렌드를 보고 고민을 하는 시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매년 9월 저렇게 검색을 풋볼에 대해서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 이거를 현상을 보고 고민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지현 선생님 슈퍼볼. 맞아요. 미국 미식축구가 드디어 시즌의 시작이 매년 9월이에요. 그때 막 검색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사커, 축구는 거의 인기가 없는데요. 피크를 가끔씩 쳐요. 언제 치냐 하면 4년에 한 번씩. 느낌이 오시죠? 왜 4년에 한 번씩 찔끔찔끔 칠까요? 네. 댓글 주신 분들, 네네, 좋습니다. 바로,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드컵 때문에 가끔씩 미국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죠. 자, 보니까 구글 급장에서는 이상하게 한 지역에서 검색 트렌드가 쫙 올라가요. 이게 보인다는 거죠. 저희 감기 걸리거나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바로 가시나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콧물, 약, 치료법 검색을 하시나요? 대부분 검색을 하실 거예요. 구글이 보니까 한 지역에서 열, 감기, 기침, 통증 검색 트렌드가 확 떠요. 한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몇 주 있다가 그 지역에 독감이 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검색 트렌드만 잘 봐도 어떤 의미에서는 독감을 WHO보다 먼저 예측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실제로 네이처에다가 논문을 낸 겁니다. Detecting Influenza Epidemic을 검색 엔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요거를 실제 구글 플루 트렌드라고 하는 툴로 만들어 2008년도에 네이처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몇 년 뒤에 꼭 그렇게 예측은 안 돼요라고 발뺌을 해가지고 되게 웃기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죠. 트렌드만 봐도 사람들의 생각들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 뉴스가 저희 오늘 강의의 주제니까요.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것만 검색해봤습니다. 요 기한 제한이 다 돼요. 검색을 해봤더니 미디어 리터러시는 잔잔합니다. 잔잔하고요. 그 다음에 가짜 뉴스가 좀 들쭉날쭉한데 2019년 8월 달에 피크를 쳐요. 아마 이제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2019년 8월 달에 가짜 뉴스 폭발을 합니다.
요런 트렌드 보시면은 왜 트렌드가 피크를 하는지, 왜 가라앉는지 고민하게 되고 현상을 집중해서 파고들게 되죠. 이러한 연습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또 지역별로 검색해 보니까 이상하게 서울이랑 경남권에서 검색이 엄청 많이 돼요. 서울은 사람이 많다고 쳐도 경남은 왜 그럴까요? 궁금하네요. 네, 이런 것들 가능한 겁니다. 재밌죠? 네, 이러한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글이 갖고 있는 미션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열심히 수익을 내 가지고 요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재밌게도 모든 지식들을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게 바로 구글의 미션입니다. 일반적인 회사가 갖고 있는 미션치고는 상당히 좀 엉뚱한 그런 미션이죠. 이 구글이 만들어진 98년도 현상이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게 야후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검색해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검색 엔진이랑 비슷하죠.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광고인지 이게 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검색하면 검색하는 게 진짜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들자. 그래서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두 명의 대학원 학생이 실제로 페이지 랭크를 만듭니다. 이게 그 당시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인데요. B라고 하는 되게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38.4로 점수가 높습니다. 얘를 검색 엔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보면은 E라고 한 사이트는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사이트예요. 근데 점수가 8.1이에요. 반면에 C는 다른 사이트랑은 거의 연결이 없는데 B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가 E보다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공신력 있는 소스에 연결돼 있느냐가 이 사람들이 본 페이지의 랭킹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고글, 개인이 쓴 글보다는 더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페이지 랭크를 만들었죠. 그 결과 20년 만에 전 세계에서 90% 이상의 검색 엔진은 구글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검색 도구로 성장을 한 거죠. 워낙 이제 검색은 구글로 이제 끝장이 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 추리소설 중에 브라운 신부라고 하는 추리소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브라운 신부님께서 되게 남기신 멋진 말이었죠. 나무를 숨기려면은 숲에다가, 시체를 숨기려면 전쟁터에, 뭐 이런 되게 멋진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되게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했었는데 요걸 살짝 패러디해가지고 구글의 검색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은 구글 검색의 두 번째 페이지에 넣어라. 무슨 말이냐면 거의 구글 검색은 첫 번째 페이지에 끝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랍게도 구글 검색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거 트래픽을 조사해 봤습니다. 구글 검색 페이지가 전체 그 검색 키워드 트래픽의 95%예요. 그것도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리스트가 32.5%, 두 번째가 17, 일곱 번째는 3.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엔트리에서 한 3, 40%가 이미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거기서 클릭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67%가 첫 페이지에 5개 항목 그 이후에는 클릭을 안 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한 검색 그리고 네가 찾는 걸 찾아줄게 라고 하는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2012년도에 사람들이 찾는 게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지식은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날리지 그래프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가지고 무려 5억 개의 개체에 관련된 35억 개의 지식을 아예 정리해 버립니다. 오늘 뭐 위키피디아 강의도 있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검색한 그 지식들을 워낙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딱 떨어진 내용들이 있죠. 뭐 영화 배우, 누가 감독했고, 영화가 몇 년도에 나왔고, 이런 불변의 사실들을 아예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검색하면 그걸 뿌려주는 겁니다.
검색의 우측 상단에 나오는 그거를 지식 패널이라고 불러요. 너 혹시 이거 검색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미리 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갈 이유가 없어. 이미 찾았거든요. 지식 패널 재밌는 거 예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맷 그레이닝이라고 이제 심슨 만화를 그리신 분이신데요. 요 분이랑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검색해 봤습니다. 이 두 분의 날리지 패널이 전혀 다른 형태예요. 오른쪽 폴 맥카트니는 음악가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 감상하는 곳,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악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맷 그레이닝은 뭐 그 사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출생 이런 게 나오고, 잘 보세요. 부모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왜 폴 맥카트니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맷 그레이닝 부모님 나왔을까요? 이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맷 그레이닝 부모님 이름이 호머랑 마가릿입니다. 만화 영화 심슨 아시는 분은 다들 아마 소름 한번 돋으셨을 건데, 지 아빠랑 엄마, 말지, 호머랑 말지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자기 아빠랑 엄마 이름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 여동생 이름이 맥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다 자기 가족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 날러지 패널에서 이미 이걸 뿌려준 거죠. 이것보다 더 궁극의 질문들은 날러지 패널보다 더 작은 형태의 날러지 카드라는 형태로 드디어 제시를 해줍니다. 테슬라의 창립일은 검색하면 오른쪽에 패널로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7월 1일 그 날짜잖아요. 아주 짧게 빵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식 카드라는 거죠. 다들 궁금해하시는 톰 크루즈 키. 다들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빵 나옵니다. 톰 크루즈 키. 그리고 이제 함께 찾은 검색어 보면은 브래드 피트.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었던 니콜 키드먼. 이런 거 이제 키가 관련 검색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궁금한 거. 정말 많이 물어보나 봐요. 톰 크루즈 도대체 몇 살이냐. 그러다 보니까 톰 크루즈의 나이를 검색하시면은 아예 검색 창으로 가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그냥 검색 창에 이미 연관 검색어처럼 톰 크루즈 에이지 치는 순간 그 아래에 벌써 57세 나옵니다. 너는 이게 궁금하지? 하지만 넘어가지 않아도 이미 끝장이야. 바로 57세 나오는 거야. 달에 공전 주기 하면 어딘가 넘어가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이미 여기에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강력하게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사실은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구글 성립자의 혁신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구글 내에서 회의하다 보면은 페이지 타임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가 와요. 페이지 선생님, 제가 진짜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을 개발했는데요. 자, 도면을 보시고요. 자, 이 타임머신을 제가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전원을 꽂겠습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잠깐만요. 전원은 왜 필요해요? 기계인데 전원이 없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정말 황당무계한 제안을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구글의 많은 혁신들이 가능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 검색에 관련된 혁신 중에 진짜 재밌는 거는 검색하기도 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거를 레리 페이지가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검색을 하고 싶은데 검색 키워드를 막 입력을 하잖아요. 톰 크루즈의 키는 이라고 검색을 하기도 전에 이미 생각 단계에서 구글은 너 톰 크루즈 키 궁금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키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작년에 썼던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라고 하는 책에 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 책을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 구글 검색에서 좋은 정보들이 검색이 되는데 오늘 이제 다시 본론 주제로 돌아가면은 검색 결과가 과연 진실하냐. 이게 구글이 검색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저희 몫인 거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건 팔면 안 됩니다. caveat emptor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사용자 위험 부담. 이거 우산인데 비 새도 뭐 그거는 사시는 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이죠. 이게 상당히 만든 입장에서는 되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정말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거에 대한 윤리의식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색된 정보가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knowledge vault라고 하는 겁니다. 이 vault가 금고라는 뜻이잖아요. 이 금고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넣겠다는 거예요. 구글이 시도하는 많은 내용들은 실제 논문으로도 퍼블리시가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인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요. Knowledge Vault라는 걸 2014년도에 만들고요. 드디어 2015년부터 뭘 하느냐면 검색을 하면은 인기가 많은 사이트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가, 그게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짜 뉴스를 박멸하겠다는 거죠. 진짜 사실 정보만 검색이 되겠다. 지금 100%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검색을 합니다. 애들, 특히 어린이들 위험하죠. 뭐 트럼프가 세제를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먹는 장면이 나와요. 나도 먹어야겠다. 먹을 수 있죠. 이러한 무지각한 어떠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바로 유튜브 내에다가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바로 팩트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보시면은 뭐 세제, 코로나 검색을 하면은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 위에다가 팩트 체크해서 true, false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내지는 지식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이 봤을 때 위험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는 거고요. 구글이 어떤 기구입니까? 검색 엔진이죠. 드디어 팩트 체크 검색 도구를 만들었어요. 아마 요거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 중에 뭐 서울대 SNU 팩트 체크랑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셔가지고 뭐 플랫한 지구가 아직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이런 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넣으면 관련 소스, 진짜다, 거짓말이다 이런 거 설명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뉴스 이니시티브라는 등에 들어가시면은 구글 언론팀에서 이러한 팩트,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좋은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언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뭐 출판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도 검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한 20분, 30분 정도만 할 수 있는 되게 짧은 강의들인데요. 학생들이랑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작은 배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내에서 한번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이러한 도구들이 있는 건 알았는데 우리의 교실 현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교실에서 좀 what은 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what, why, how 여러 가지 지식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what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죠. 이게 시험 보기도 편하고 앞으로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what은 선생님들보다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더 잘 가르칩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해주고요. 24시간 365일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교사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what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이 what은 인공지능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what 같은 경우는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으로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왕성이 폭발한 것도 아닌데 명왕성이 빠졌죠. 제가 생각하는 팩트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팩트보다는 truth, 진리, 진실에 대한 더 추구가 중요한데 저희 교실에서는 주로 팩트에 대해서만 내용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고가 바뀌면서 팩트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 달달달달 팩트를 외워가지고 애들을 내보내고 있죠. 교실에서는 팩트를 좀 빼주세요. 그렇다면 교실에서는 뭘 할까? 고혈압이 얼마 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30에 90에서 120에 80으로 낮아졌어요. 그렇다면은
그 팩트는 받겠다는데 고혈압에 대한 기준을 공부할 게 아니라 이 환자는 체중도 10kg나 뺐고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혈압이 1도 안 떨어졌다. 왜 이 사람은 혈압이 안 떨어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사실은 리얼 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바로 Y랑 How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는 교실에서 고혈압의 기준에 대해서 달달달달 써가면서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왓에 대한 부분을 플립 러닝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교실에서 조금 빼주시면은 마치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모습처럼 강의실이 아닌 다 웃고 떠들고 토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 가장 중요한 Y와 How에 대한 토론만 남고 왓은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버를 가르치기 위해서 드라이버의 기능과 드라이버의 구조를 배워봅시다라고 배우는 게 왓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줄이고 엔진을 한번 오늘은 분해를 해볼까요? 그러려면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하겠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드라이버는 왜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엔진을 분해할 수 있는지 학생들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 이 애플의 교육 담당자였던 존 카우치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앨런 머스크가 중국 TV랑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 나와 있는데 교실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도구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저도 교실에서 팩트에 대한 내용보다는 Y랑 How 그리고 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위한 도구들을 조금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저널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되게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 카메라가 있죠? 빛 센서, 스피커, 마이크가 있죠? 소음 센서, 그 다음에 기압 센서, 그리고 놀랍게도 전자기파 측정 센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움직임 가속도, 고도, 그 다음에 전자기파 측정,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공항이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소음 측정, 우리 동네에 너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우범지대가 있어요. 빛을 측정, 밝기 측정 다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세상을 탐험하고 팩트가 아닌 트루스, 진실을 찾자는 거죠. 특히 이제 메이커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메이커 도구가 이 스마트폰 센서, 과학 저널이랑 묶여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은 풍속계도 만들고 풍량계도 만들면서 아주 재미있는 교육들을 교실에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어서 마지막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이제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미있어서 교육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아틀라스 옵스큘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CYOA 책인데 보시면 이 책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거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 알고리즘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강력한 흔히 말하는 computational thinking, 코딩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Yes or no, if and then을 하면서 아주 복잡한 사고가 가능해지는데 그걸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해보게 된다면은 그 과목을 정말 샅샅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메타 지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CYOA 템플릿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은 그 템플릿에서 학생들과 함께 종이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적으시고요. 그 내용을 그냥 친구한테 주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세 가지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나 슬라이드에 넣으시면은 이 이미지 안에다가 선택을 넣으시면 그 특정 슬라이드로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서 A and B 내지는 뭐 1 내지는 2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옵션을 주죠.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할래요 라고 하면 유튜브를 클릭하시면은 유튜브로 건너뜁니다. 어떻게 만든 걸까요? 사실은 요게 슬라이드가 다 있는 거예요. 1, 2, 3, 4 슬라이드인데 1페이지에서 구글 슬라이드 가운데 걸 클릭하면 사실은 3번 슬라이드니까 요로 뛰는 거죠. 이제 감이 오시죠? 요렇게 해서 템플릿으로 스토리만 만들어 놓으시고 스토리가 확보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구글 슬라이드나 파워포인트 안에 그림, 영상, 음악, 이미지, 글 다 넣으시면서 영화만큼 멋진 슬라이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들이 만든 타노스의 치과 방문기라고 하는 CYOA인데요. 타노스가 싸우다가 치아가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에 왔어요. 자, 체어에 앉힐까요? 아니면 빠르게 체어에 앉힐까요? 이런 옵션. 자, 클릭하면 1번 슬라이드, 요거 클릭하면 2번 슬라이드. 저는 빠르게 앉혔어요. 혼날까봐. 빠르게 앉혔더니 이제 입 안에 요런 이제 나왔죠. 이제 특정 어떤 질병의 사인들이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클릭하면 이제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으로 입안에 급성, 괴상성, 궤양성 치은염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가는 과정 중에 약간은 좀 엉뚱하게도 잘못하게 되면은 타노스가 핑거스냅으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써주시는 걸 받아 적는 일방적인 수업도 가능하지만 학생들한테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을 CYOA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마음껏 요리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다양한 도구들, 꿀팁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 팩트를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리고 근거로 입증이 되어 있는 작은 정보의 조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truth, 진실 내지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진실인 상태 내지는 진실인 성질을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팩트 체크가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팩트 체크를 하는 중요한 능력, 중요한 기술 도구들도 주어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보다는 진리를 탐험하고 이 팩트 이면에 있는 그 why와 how에 대해서 파고드는 멋진 지적 여정을 좀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얼마나 멋진 교육이 이루어질까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미디어의 대가이신 맥루한 박사님이 남긴 말이죠. 사람은 도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도구는 다시 우리 사람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좋은 도구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멋진 미래가 좀 열릴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내지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저의 내용들 팔로우업 하시면은 아마 좋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5시가 돼가지고 오늘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